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진심으로 미워해 본 적이 단연코 정말 단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형부 미워졌습니다. 사실 집안일이라 어디 말도 못하겠고 힘들어하는 언니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희 언니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형부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부는 언니와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보통 대학교를 다니면 국가장학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한 것은 꿈을 꾸지도 않을 정도로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죠. 언니와는 학생회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는데 형부 얼굴이 진짜 잘생겼습니다. 저희 언니도 엄청 이뻐요. 두 사람은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운명적이었죠. 언니와 형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엄청 부유해요. 저희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중국이랑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작은 회사를 하나 굴리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다른 나라를 상대하는 회사라 그런지 저희 회사는 코로나가 격상해서 경제에 타격을 입었을 때도 오히려 잘 벌었습니다. 그 회사를 저와 언니가 함께 물려받았어요. 언니의 직급이 저보다 높긴 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사업에 재능이 더 뛰어난 것도 언니니까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고 나란 저희 자매는 20대 초창기 남들은 알바해서 돈을 벌던 시절에도 여유로운 지갑 사정을 자랑했어요. 언니도 저도 명품 가방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자매들은 옷이나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것들을 공유하며 지냈고 저희는 20대 시절부터 부티가 좀 흘렀습니다.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저희 아버지가 언니와 제게 입학 선물로 자동차를 한 대씩 뽑아주실 정도의 재력은 가지고 있었어요. 언니는 그런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난 장녀인 것도 모자라 얼굴도 무척이나 예뻤어요. 온갖 남자들이 언니에게 구애했는데도 언니는 형부를 선택했죠.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뿐인 그런 사람을 말이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형부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현지야, 내가 그 사람 선택한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야. 다른 남자들과 그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질투하지도 않고 정말 온전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사랑을 주는데 난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이쁘게 봐. 응? 라고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자격지심도 없이 올곧이 언니 한 사람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그렇게 7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솔직히 언니가 그 사람을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딜 가서든 공주 대접을 받다 못해 왕비처럼 다스리고 살아도 괜찮을 팔자를 타고난 언니가 뭐가 그리 잘난 놈도 아닌 형부에게 그렇게 쩔쩔매고 하나씩 다 챙겨주고 쥐어주는지 저는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려고 했고 당연히 저희 집안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부 쪽 조건이 너무너무 기울었어요. 가진 것이 없는 것만으로도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집안에 빚도 있고 형부가 장남이었고 홀어머니의 동생들도 줄줄이 2명이나 있었죠.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었지만 언니가 강하게 결혼을 밀고 나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당시 언니가 먼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언니가 결혼을 올린 바로 다음에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업무를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전부터 언니가 아버지의 회사를 이끄는 것에 더 소질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다는 욕구를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언니에게 사원부터 하고 싶고
가족이란 사실을 숨기면서 정말 혹독하게 배워야 언니와 비등하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고 건의를 했고, 부모님과 언니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기특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저는 사원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을 시작한 입사 동기인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도 동갑이었고 공통점으로 함께 입사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 사람도 저도 서로에게 많이 의지했죠. 그 여자는 김진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정말 이뻤죠. 또 저희 회사에서는 형부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 가업이다 보니까 아직 신혼밖에 안 되어서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하진 않았지만 책임자 정도의 직위는 저희 아버지가 쥐어주셨었거든요. 마누라한테 기대고 살지 말고 네가 쓸 돈은 네가 벌라고 하면서요. 형부도 제가 가족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딸이었고 진주는 일반 사원이었죠. 제가 운영진의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진주가 배신감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할까 싶어서 처음엔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했으니 싹싹한 진주 성격 덕에 결국 우린 친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만큼은 조심해달라고 진주에게 단단히 일러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서로 존댓말을 했고 퇴근을 하고 나면 전화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금요일 야근을 끝내고 진주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곱창에 소주를 먹고 있는데 진주가 그날따라 참 많이 마신다 싶더군요. 진주가 그렇게 술에 쩔어 몸도 잘 못 가눌 듯 굴어버리니 제가 정신이 바짝 차려졌어요. 그런데 진주가 그때 제게 딸꾹질을 하며 털어놓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너무 힘든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진주에게 무슨 커다란 일이 생긴 건가?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하는 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현지야, 나 사실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유부남이야. 진주야, 너 뭐라는 거야 얘가? 미쳤어? 당장 헤어져야지. 그래도 현지야, 나보고는 지금 아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이혼할 거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아니 그 사람 또라이 아니야? 지금 가정 있으면서 왜 엄한 처녀를 건드리길? 그 사람 누구야 대체? 완전 미친놈 아니야? 저는 홀짝이며 소주만 마시는 친구 옆에서 길길이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술을 조금 더 마신 진주는 취했던 것인지 실실거리며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네가 아는 사람이다? 뭐라고? 너 설마 우리 회사 사람 만나는 거야? 맞아. 술에 취한 것인지 해맑게 이야기하는 진주를 보고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태도를 달리해서 누구냐고 은근슬쩍 떠보기 시작했고 진주한테 술을 더 먹였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진주는 제가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고 결국 취했고 필름이 끊어진 듯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진주의 지문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주의 남자친구가 제 형부와 동일 인물이란 것을 말이에요. 기념일 어플을 보고 있으니 두 사람은 이미 사귄 지 꽤 오래되었더군요. 그리고 제가 언니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난 뒤에 진주와 함께 입사를 했는데 진주는 입사 후 3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 형부와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와, 진짜 제가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아서 맞은편에 엎어진 진주를 두고 소주 한 병을 꼴깍꼴깍 마셨는데 취하지도 않더군요.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진주의 휴대폰을 제 가방에 넣었고 진주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군요.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언니 뱃속에 이제 임신 6주차가 된 새로운 생명이 들어있었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진주는 제게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진주가 휴대폰을 사러 가는 곳에 따라갔어요. 어제 가게에 전화했는데도 휴대전화 분실물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진주가 설정하는 비밀번호를 그대로 외웠습니다. 저는 제가 악역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언니를 이혼시켜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진주도 악녀와 다름없게 느껴지더군요. 진주는 어제 한없이 자신이 불쌍한 비련의 여주인공인 양 제게 이야기를 털어놨지만 결국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는 상간녀였으니까요. 저는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어떻게 말을 해야 그나마 덜 충격적일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일단 임산부인 언니를 제가 따로 만나고 그 다음 부모님께 말을 하자고 설득하는 걸로 결정했고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언니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을 잡고 이야기를 한 적은 몇 없기에 언니는 단박에 제게 심각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을 하고 제가 운전한 차를 타고 커다란 병원이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언니에게 청심환도 먹였어요. 그리고 내리려는 언니에게 차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했죠. 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이러냐는 언니의 말을 듣고 청심환이 소화되길 기다리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진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아무런 말 없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주 천천히 듣고 있었고 저는 이야기를 천천히 끝내고 제가 몰래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온 진주의 휴대폰을 며칠 전 훔쳐본 비밀번호를 넣어 푼 뒤 언니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갤러리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부하 직원이 동영상을 찍은 것들이 수두룩 빽빽했고 그 외에도 둘이서 놀러간 사진, 커플티를 입은 사진, 데이트를 하는 사진 등등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제가 그렇게 응급실 근처에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청심환을 먹였어도 언니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진정하지 못했으며 배뭉침이 왔죠.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배를 잡았고 저는 바로 응급실로 차를 몰아서 언니로 옮겼어요. 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늘 강하고 싹싹하고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리더였던 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언니에게 말했어요. 이혼하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이혼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거머리 같은 사돈댁이나 양심 없는 형부나 내가 지옥까지 쫓아가서 벌 주겠다고 언니에게 약속을 했고 다짐을 했죠. 언니는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입을 틀어막으며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결국 언니는 유산의 위협이 느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언니를 입원시키고 난 이후 본가로 들어왔어요. 언니랑 형부는 여전히 저희 부모님과 저와 함께 합가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녁을 먹고 있더군요. 양심도 없이 저희 부모님과 겸상을 처하고 앉아있는 그 낯짝이 진짜 얼마나 두텁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이고 신발이고 다 내던지고 다짜고짜 달려가서 형부 머리채부터 잡았습니다. 저도 정말 가녀린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것인지 진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형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말 그대로 제게 왜 이러는 거냐고 화를 내고 윽박질렀고 저희 부모님 두 분과 집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총 3명이 달라붙어 저를 떼어냈어요. 형부, 아니 형부도 아니지. 야 이 개자식아, 네가 인간이야? 우리 언니가 너한테 이제까지 얼마를 쏟아부었고 얼마나 헌신했으며 너 이거 거머리 같은 짓고서 걷어줬더니 웃어? 우습냐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우리 언니를 두고 어떻게 바람을 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부짖는 제 말에 제게 달라붙어 말리려던 부모님의 손길이 떨어져 나갔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입을 막았으며 그 자식 얼굴은 새하얗게 그리고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 처제, 그게 아니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좀... 오해? 오해? 너 김진주랑 만난 지 1년 됐다며. 오해? 아내랑 이혼하고 진주랑 결혼하겠다고 청혼도 했다며. 근데 오해? 오해? 부모님은 제게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저는 당당하게 제가 훔친 진주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은 휴대폰 속을 보고 기겁하셨죠. 형부란 놈은 허겁지겁 다가와서 뺏으려고 하는 걸 제가 기를 쓰고 막았고 그 사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기였던 시절부터 저를 엄마처럼 키우다시피 하셨던 도우미 아주머니라 그러신지 아주 저희 가족이랑 손발이 척척 맞더라고요. 형부는 집에서 쫓겨났고 부모님과 저는 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제가 그 난리를 치던 와중에 마음을 굳힌 건지 눈빛이 바뀌어 있었죠. 언니는 그때부터 형부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다음날 병원에 만료를 뿌리치고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사실 그 집도 언니 명의였어요. 하도 언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우는 소리를 하셔서 아파트를 언니 이름으로 얻고 그곳에 형부의 여동생 2사람이랑 살게 했죠. 언니는 시댁에 들어가 돈으로 기준선을 나눴고 10만 원 아래의 물건들은 시댁의 것이고 그 이상은 본인의 것으로 나눈 뒤 시댁의 것들은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문 앞에 내놓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현관문에 편지 하나 붙여놓고요. 이혼 소송할 거예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말이에요. 편지도 아니라 쪽지네요. 그리고 난 이후 언니는 철저하게 시댁에 준 것들을 모조리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샌 흥신소를 이용하니까 불륜의 증거들은 착착 모아지더라고요. 머저리 같은 형부는 저희 집에서 쫓겨난 이후 진주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는데 기도 안 차더군요. 언니는 빚 갚는데 빌려준 현금 거래 내역과 갚겠다고 답장한 시어머니의 대답을 증거로 들이밀며 1억 이상의 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반환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도 다시 빼앗았고 생활비는 물론 여동생들이 쓰던 신용카드까지 모조리 정지했어요.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 앞으로 가게도 하나 내주었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회수했고요. 일이 그렇게까지 돌아가니 형부가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는지 지긋지긋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부에게는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위자료 청구까지 시작했습니다. 진주 또한 상간녀 소송에 휘말렸죠. 그렇게 아주 집이 탈탈 털렸더라고요.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발악하던 형부에게 마지막으로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 돈도 없는 놈 뭐니? 거지 새끼니? 라고 말이에요. 무리한다 싶었는데 언니는 결국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슬아슬 줄타기를 보는 심정이었는데 언니는 이혼 소송까지 마무리하고 나니 많이 후련해하더군요. 저도 진주에게 절도죄로 고소당했어요. 그리고 언니도 고소당했죠. 명예훼손으로요. 언니도 저도 어차피 아버지 회사 물려받을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실 전혀 상관없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합의금 챙겨주면서 철저하게 2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거예요. 며칠 전 집에 법원에서 서류가 왔더라고요. 형부가 재산분할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마 패소해서 변호사 비용까지 본인이 또 덤탱이 씌워질 건데 참 멍청하다 싶습니다. 언니와 저는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저는 제가 이런 진실을 알리게 되면서 절 많이 싫어하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언니는 잘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이번 일로 자매 사이의 우정이 더욱 두꺼워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담인지 농담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진주는 이직한 회사에서도 잘렸습니다. 저희 언니가 진주가 이직한 회사의 인사팀에 서류를 보내 월급 가압류를 걸었는데 그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조치라 속이 시원했습니다. 형부는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경력 하나 없으니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조차 잘렸죠. 똑같이 가압류가 걸렸으니까요. 진주는 제게, 형부는 언니에게 독해 빠진 거 아니냐고 저주를 퍼붓는데 글쎄요. 저는 악녀처럼 보일지라도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 하나뿐인 언니를 괴롭히는 사람을 왜 용서를 하나요? 두 사람이 정말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칠 때까지 돈질할 좀 해보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